유럽의 날씨가 섭씨 48도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단 10분 만에 시원한 작은 도시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삼성의 어떤 기술력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기후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28세 나카무라 아야카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를 알 만큼 오래 기자를 해왔거든요. 시장은 재빨리 한국 기술이라고 말한 다음 화제를 바꿨어요. 한국 기술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은 전자제품과 기술로 유명했지만 도시 전체를 시키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겠다고요. 하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인 에어컨 소리가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음악적인 소리를 냈는데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밖에 있는 나무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어요. 초록 잎이 달린 진짜 살아있는 나무들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실례한다고 하면서 냉각 시스템을 연구하러 여기 온 거냐고 물었어요. 그 여성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제 기자 배지를 보고 나서 긴장을 풀었어요. 자신은 리나 팡이라고 하면서 베이징에서 온 환경 엔지니어이고 회사에서 이 도시가 어떻게 시원함을 유지하는지 알아내라고 보냈다고 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제 여기와 도시 밖 지역의 온도 차이를 측정했는데 도시 경계 내부가 20도나 더 시원하다고 했어요. 일반 에어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건물의 벽에 작은 은색 상자들이 부착되어 있었어요. 전자레인지 크기 정도였고 전날 밤에 들었던 것과 같은 음악적인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한국어 글자가 적힌 작은 라벨만 있을 뿐이었어요. 아침 내내 이것들을 측정해왔다고 했어요. 각각이 50m 반경원 안에서 정확히 24도씨로 온도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부분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물리 법칙에 어긋난다고요. 리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이 기계들이 확실히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로 구동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시내 중심가를 걸어가다가 슈타인 시장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정부 관리들 일행을 광장에서 안내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자 아나카무라 씨와 팡 씨라고 하면서 머무는 동안 즐거우시길 바란다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슈타인 씨에게 이야기해야 할 게 있다고 했어요. 이 냉각 장치들은 정상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디서 온 거냐고 물었어요. 시장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듣지 않는 척하지만 분명히 우리 대화에 관심이 있는 정부 관리들을 바라봤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어요. 냉각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은색 상자들이 선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날씨한 지역에 있는 사람. 심지어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작동량을 조절했어요. 이 기계들이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슈타인 시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말하려는 것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6개월 전에 한국 삼성의 팀이 우리 시의회에 왔다고 했어요. 새로운 기후 제어 시스템을 여기서 무료로 테스트해보겠다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제가 왜 노비하냐고 물었어요. 더 큰 도시가 아니라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시장이 슬프게 말했어요. 우리 인구가 단 5년 만에 5만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떠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잃을 게 없었다고 했어요. 삼성이 정확히 무엇을 설치했냐고 물었어요. 시장이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했어요. AI 구동 대기 처리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각 장치 안에는 공기 분자를 변화시켜 냉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컴퓨터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태양 에너지와 주변 에너지 수집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전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제 기자적 직감이 흥분으로 윙윙거렸어요.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스토리였어요. 메인 제어 센터를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시장이 긴 순간 동안 멈췄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매우 비밀스럽게 한다고 했어요. 밤에만 나와서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 돌파구 중 하나를 밝혀내는데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우리 위로 맑은 하늘의 별들이 보였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 되고 있는 거였어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 기술이 노비아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우선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왜 밤에만 일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신비로운 한국 기술과 슈타인 시장이 그렇게 긴장하던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머릿속의 질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이 정말로 숨기고 있는 게 뭘까요? 엔지니어들은 왜 밤에만 일하는 걸까요? 자정에 모든 걸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어두운 옷을 입고 호텔에서 몰래 빠져나왔어요. 노비아의 거리는 이상하게 조용했지만 냉각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은색 상자들이 부드러운 노래를 윙윙거리며 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도시 가장자리로 갈수록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강해지는 것 같다는 걸 알아챘어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가로등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마치 스파이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몇 분마다 멈춰서 귀를 기울이며 누군가 저를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20분을 걸은 후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공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실제로는 전혀 버려진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창문에서 밝은 불빛이 보였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에는 없었던 여러 대의 차들이 밖에 주차되어 있기도 했어요. 배송 트럭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흰 실험복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장비를 옮기고 있었어요. 주의를 끌지 않으려는 듯 빠르고 조용하게 일했어요. 일부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전자부품 상자들을 들고 있었어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제 기자적 직감이 너무 강해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며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어요. 마침내 키 큰 덤불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연문을 발견했어요. 문고리를 돌려보니 쉽게 돌아갔어요. 문이 잠겨있지 않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밝은 불빛에 눈이 적응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어요. 적응되고 나서 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쪽에서 오래된 공장은 첨단 연구소로 완전히 변모해 있었어요. 1층에는 현대적인 컴퓨터들, 테스트 장비들, 그리고 제작 단계가 다른 수십 개의 은색 냉각 장치들로 가득했어요. 케이블들이 모든 방향으로 바닥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들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제 관심을 끈 것은 방 중앙에 있는 거대한 기계였어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무언가였어요. 그 기계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이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전체 표면을 덮고 있었고 부드러운 파란빛으로 빛나는 중앙 코어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동시에 아름답고 무서웠어요. 센서와 전선들이 문어팔처럼 뻗어나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복잡한 정보를 표시하는 컴퓨터들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혼잣말로 믿을 수 없다고 속삭이며 휴대폰 카메라로 빠르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상한 기계의 모든 각도를 담으려고 했어요.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들렸어요. 심장이 두려움으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간신히 때맞춰 큰 장비 상자들 뒤로 뛰어들어 숨었어요. 2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진지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하며 제 은신처를 지나갔어요. 한 사람이 영어로 테스트가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AI 시스템이 3일 앞서 날씨 패턴을 예측하는 법을 학습했다고 했어요. 최고의 기상학자들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했어요. 다른 엔지니어가 맞지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이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무기화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체 국가의 날씨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고 했어요. 원하는 곳 어디든 가뭄, 홍수, 폭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심장이 가슴 밖으로 뛰어나올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도시를 식히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었어요. 날씨 자체를 조절하는 이야기였어요. 이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더 들으려고 가까이 가려 했지만 실수로 팔꿈치로 작은 금속 도구를 넘어뜨렸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연구소 전체에 총소리처럼 메아리쳤어요. 엔지니어 중 한 명이 경보에 찬 목소리로 그게 뭐냐고 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제 쪽으로 오는 게 들렸어요. 갑자기 시설 전체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무허가 침입이 감지되었다고 했어요. 보안 프로토콜이 활성화되었다고 했어요. 모든 직원은 즉시 배치 위치로 보고하라고 했어요. 더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은신처에서 뛰어나와 다리가 닿는 대로 빠르게 출구로 달렸어요. 뒤에서 큰 알람 소리와 한국어로 소리치는 사람들이 들렸어요. 연구소를 뛰어가며 폐가 타는 듯 했어요. 들어왔던 문에 도착하자마자 반대편에서 오는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둘 다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위를 보니 믿을 수 없었어요. 리나 팡이었어요. 리나가 놀람과 두려움으로 눈을 크게 뜨고 급하게 속삭였어요.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함께 어두운 밤으로 뛰어나와 시내 중심가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둘 다 심하게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 따라오지 않는지 뒤를 돌아봤어요. 다리가 젤리 같았고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봤다고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도시를 식히는 게 아니라 날씨 자체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어요. AI가 대기 조건을 예측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리나가 놀람과 우려로 이미지들을 봤어요. 이 기술은 기후변화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가뭄을 막고 허리케인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이 조절권을 갖게 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며 걸을 때 걱정스러운 걸 알아챘어요. 어두운 색 선팅이 된 검은 차가 거리에서 천천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걸음을 멈추면 차도 멈췄고 더 빨리 걸으면 우리 속도에 맞춰 속력을 높였어요. 차를 직접 보지 않으려 하면서 리나에게 조용히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리나도 알고 있다고 속삭여 답했어요. 자신도 눈치채고 있었다고 했어요. 문제는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 팀인지 루마니아 정부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인지 물었어요. 우리를 따라오는 누구든 혼란시키기 위해 갈라지기로 했어요. 검은 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저를 따라왔어요. 비밀 연구소의 증거는 있었지만 여전히 기술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렇게 비밀로 유지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만약 이게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왜 이 모든 비밀이 필요한 걸까요? 중앙기계의 파란 빛이 매혹적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날씨 조절의 무기화에 대해 말한 것이 계속 생각났어요. 만약 누군가 이 기술을 사람들을 돕는 대신 해치는 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한국 날씨 기술에 대해 또 누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건 더 이상 저널리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 세계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매우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어젯밤에 누군가 연구소에 침입했다고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극도로 화가 나 있다고 했어요. 최대한 순진하고 놀란 표정을 지으려고 했어요. 어떤 종류의 침입이냐고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길 바라며 물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전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노비아를 즉시 떠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저는 기사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기술이 세상의 기후 변화와 싸우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시장에게 답하기도 전에 제 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야카에게 메인 스트리트 카페에서 바로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극도로 긴급하다고 했어요. 시장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고 리나를 만나러 급히 갔어요. 제가 앉자마자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우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 호텔 밖에서 이상한 남자가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이름은 제임스 스미스이고 미국 기술 회사에서 일한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한국 냉각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보든 현금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고 물었어요. 관심 없다고 말하고 걸어가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가 폰을 꺼내서 베이징에 있는 자신의 가족 사진들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정확히 어디 사는지 언니가 어디서 일하는지
심지어 어린 조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까지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리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거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누군가 한국 기술을 자신들을 위해 훔치려 한다고요. 훨씬 더 나빠진다고 리나가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계속했어요. 그가 이걸 줬다고 하면서 작은 전자장치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어요. 냉각 장치들에서 모든 프로그래밍을 복사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오늘 밤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서 설치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장치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USB 드라이브 크기 정도였지만 훨씬 더 정교해 보였어요. 작은 불빛들이 있었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포트들이 있었어요. 리나가 커피잔을 바라보며 긴 순간 조용히 있었어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이 기술은 전 세계의 기후 변화와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문장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인물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노비아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물고 있었고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길 원하는 것 같았는데 스파이치고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안전한 거리에서 그를 따라갔는데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인터넷 카페로 걸어갔어요. 창문을 통해 그가 누군가와 화상통화를 하는 걸 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몸짓 언어로 보아 매우 중요한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그가 마침내 카페를 떠났을 때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사용했던 컴퓨터에 접근했어요. 화면은 여전히 암호화된 메시지 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었어요. 자동으로 로그아웃되기 전에 제 피를 차갑게 만든 메시지의 일부를 볼 수 있었어요. 날씨 조절 시스템 확인됨 획득 우선순위 알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 세계 배포를 막을 것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말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기술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날씨 조절 시스템이 전 세계와 공유되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왜 누군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을 막으려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리나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를 만났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아 보였어요. 눈 주위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물잔을 들 때 손이 떨렸어요. 스미스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왜 그런 일을 하려는 거냐고 충격을 받아 물었어요. 그를 막을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에 결연함을 담아 말했어요. 그가 준 장치를 오후 내내 엔지니어링 도구로 수정했다고 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대신 훔친 정보를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 컴퓨터 바이러스를 심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성공하려면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히 계획했어요. 저는 지역 경찰에 전화해서 오래된 공장에서 수상한 활동을 신고함으로써 주의를 분산시킬 거였어요. 경찰이 제 거짓 신고를 조사하는 동안 리나는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서 수정된 장치를 설치할 거였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스미스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훔쳤다고 생각하겠지만 데이터는 쓸모없을 거였어요. 자정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공중전화에서 경찰에 전화해서 공장에서 무장한 침입자들을 봤다고 신고했어요. 몇 분 만에 경찰차들이 건물을 향해 달려가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 계획에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어요. 리나가 수정된 장치를 설치하려 할 때 AI 보안 시스템이 즉시 침입을 감지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으며 전체 시설이 자동 봉쇄 모드로 들어갔어요. 더 나쁜 것은 제임스 스미스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그림자에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메인 컴퓨터 시스템으로 직접 안내해주길 바라고 있었다고 했어요. 리나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걸 공포와 함께 깨달았어요. 스미스는 실제로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그녀를 미끼로 사용해서 자신이 직접 시설 안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하지만 리나에게는 한 가지 더 숨겨진 카드가 있었어요. 스미스가 예상한 대로 데이터 복사 장치를 설치하는 대신
완전히 다른 것을 빠르게 활성화했어요. 연구소 컴퓨터들에서 모든 연구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할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기술을 보호할 수 없다면 스미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훔칠 수 없다고 했어요. 스미스가 그녀를 막으려고 앞으로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구소 전체의 컴퓨터 화면들이 완전히 검게 변하면서 수개월간의 소중한 연구 데이터가 영원히 사라졌어요. 뒤따른 혼란 속에서 리나와 스미스 모두 밤속으로 탈출했어요. 하지만 피해는 이미 끝났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도착했을 때 연구소가 침해당했고 그들의 모든 노력이 파괴된 걸 발견했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이상한 소문들이 노비아 전체에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냉각 시스템이 실제로는 위험한 무기라고,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날씨를 조절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스미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런 거짓 이야기들을 퍼뜨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판돈이 걸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호텔 방이 불쾌할 정도로 따뜻해져서 잠에서 깼어요. 빠르게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밖의 온도가 급속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전 9시까지 35도씨에 도달했어요. 정오까지는 위험한 42도씨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도시 전체의 은색 냉각 장치들이 심하게 오작동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완전히 작동을 멈췄고 다른 것들은 실제로 시원한 공기 대신 뜨거운 공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유럽의 나머지 지역을 죽이고 있는 똑같은 치명적인 더위에 갇히게 되었어요. 몇 시간 만에 노비아는 녹색 낙원에서 타오르는 도시로 변했어요.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켜고 세상의 다른 모든 곳처럼 실내에 숨어 있었어요. 슈타인 시장이 그날 오후 긴급 시민회의를 소집했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두려워하는 주민들, 방문 기자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땀을 흘리며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시장이 군중들에게 말하기 위해 나서자 그의 얼굴이 엄숙했어요. 노비아 시민 여러분, 우리의 냉각 시스템이 파괴 공작을 당했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있지만 완전한 기능을 복구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추정한다고 했어요. 군중이 분노한 목소리로 들끓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한국팀이 기술을 더 잘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질문을 했던 기자들을 손가락질했어요. 제임스 스미스가 방 뒤쪽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걸 알아챘는데 마치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며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 후 리나가 완전히 패배한 표정으로 광장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얼굴에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리나가 슬프게 말했어요. 스미스를 막으려다가 백업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했어요. 영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단호하게 답하며 뜨거운 벤치에서 그녀 옆에 앉았어요. 스미스가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다고 했어요. 애초부터 프로젝트를 파괴하려 했던 거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온도는 계속 위험하게 올라갔어요. 늦은 오후까지 48도씨에 도달했어요. 지역 병원이 열사병 환자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구급차들이 거리를 질주하는 걸 봤어요. 고령 주민들과 어린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리나에게 당신은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고 했어요. 수동으로 다시 시작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마도라고 리나가 이마에서 땀을 닦으며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하지만 메인 AI 코어에 접근해야 하는데 한국팀이 연구소를 완전히 봉쇄했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제게 맡기라고 결심을 다져 말했어요. 연구소로 곧장 행진해서 한국 수석 엔지니어인 김민준 박사와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는 40대에 피곤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파괴 공작이 일어난 이후 분명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옷이 구겨져 있었고 눈이 피로로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김 박사님, 밖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7살 아이가 방금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보안에 대한 우려가 무엇이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김 박사가 저를 신뢰할지 결정하려는 듯 긴 순간 제 얼굴을 살펴봤어요. 나카무라 씨 온라인에서 당신의 기후 변화에 관한 기사들을 읽어봤다고 했어요. 이 기술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했어요. 맞지만 실제로 작동할 때만 그렇다고 답했어요. 지금 제가 보는 건 당신을 믿고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믿었던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뿐이라고 했어요. 김 박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따라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시도하려는 것은 이전에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손상된 연구소에서 메인 AI 코어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약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스미스의 파괴 공작이 시스템이 하루 종일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학습 알고리즘을 손상시켰다고 설명했어요. AI가 기본적으로 도시 전체의 냉각 부하를 균형 맞추는 방법을 잊어버렸다고 여러 컴퓨터 화면에 깜빡이는 오류 메시지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동으로 학습 매개 변수를 재설정하고 모든 사람을 구할 만큼 빠르게 다시 학습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고 했어요. 리나가 모든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도우러 합류했어요. 우리 셋이 함께 밤새 작업했어요. 밖의 온도가 치명적인 50도씨를 향해 올라가는 동안 핵심 시스템을 다시 프로그래밍했어요. 제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컴퓨터 화면을 계속 바라봐서 눈이 따가웠어요. 새벽 3시에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어요. 리나가 스미스가 파괴 공작 중에 찾지 못한 숨겨진 백업 드라이브의 원래 학습 데이터의 일부가 여전히 저장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데이터를 복구하고 도시 전체의 새로운 환경 판독값과 결합할 수 있다면 AI가 스스로 재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극도로 위험하다고 김 박사가 피로로 무거워진 목소리로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매개 변수를 잘못 설정하면 전체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과부하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도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했어요. 노비아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을 약속하며 해가 뜨기 시작한 새벽 5시에 재시작 순서를 시작했어요. 온도는 계속 위험하게 올라갔어요. 필사적인 계획이 성공하기를 기도하며 숨을 참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어요. 첫 번째 냉각 장치들이 다시 부드러운 노래를 윙윙거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나씩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듯이 도시 전체의 은색 상자들이 다시 온라인이 되었어요. AI가 빠르게 학습하고 있었고 치명적인 과열의 밤을 보상하기 위해 출력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오전 7시까지 시내 중심가의 온도가 30도씨로 떨어졌어요. 오전 9시까지는 편안한 25도씨로 돌아왔어요. 노비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안도의 환호와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이 다시 공원에서 뛰어나와 놀았어요. 고령 주민들이 감사한 미소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집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경찰이 기차역에서 제임스 스미스를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축하는 중단되었어요. 신문을 봤던 중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어요. 그는 막대한 이익을 위협하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막으려는 화석연료 컨소시엄에서 일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경찰에게 인정했어요. 만약 한국이 이 날씨 조절 기술을 세계와 자유롭게 공유한다면 하룻밤 사이에 석유와 석탄을 완전히 구식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김 박사가 그날 오후 국제 언론에 발표했는데 제가 전 세계 기자들을 위해 번역을 도왔어요. 이 기술은 어떤 단일 국가나 회사가 아닌 전 인류에게 속한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어요. 삼성은 평화적 목적과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어떤 국가와도 날씨 조절 시스템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어요. 단 며칠 만에 수십 개국의 대표단들이 기적적인 시스템을 연구하러 노비아에 도착했어요. 우리의 작은 루마니아 도시가 전 세계의 날씨 조절 기술을 배치하려는 글로벌 노력의 중심이 되었어요. 노비아의 기적에 대한 제 기사들이 전 세계 신문에 실렸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기사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김 박사 슈타인 시장, 그리고 노비아의 용감한 시민들에 대해 쓴 것이었어요. 이들이 함께 협력해서 자신들의 도시를 구하고 잠재적으로 전 세계를 구한 이야기였어요. 노비아의 기적은 기술이 연민에 이끌리고 자유롭게 공유될 때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들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몰을 바라보며 생각했듯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어요.